여러분, 혹시 사법농단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사법농단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비자금 조성 등 다양하게 드러난 사법부의 부당행동을 모두 합해서 부르는 명칭에 가깝지만, 이 단어를 대표할 수 있는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의 사법거래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건 중 덜 중요한 사건들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상고법원을 도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고법원을 만드는 법안이 국회에서 좀처럼 통과되지 않고 있었죠. 이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거래라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청와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대신 상고법원 도입에 힘을 실어달라 부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2018년 6월에 공개된 98건의 문건들에서 사법부가 정부에 협력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OECD에서 실시한 2019년 사법제도 신뢰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37개국 중 37등, 즉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사법농단 사건 이전부터 꾸준히 낮은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사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이죠. 물론 사법부에서는 국민들의 오해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법원, 검찰, 경찰, 헌법재판소 등에서 최근에 퇴직한 변호사, 즉 전관 변호사가 맡은 사건들에서 집행유예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걸 보면 사법부의 해명을 있는 그대로 믿기는 어렵죠. 이에 더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기업들에 대한 낮은 처벌과 같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여러 판결들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낮추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우리나라 법원이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법원의 독립, 더 정확하게는 판사의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바로 제왕적인 대법원장 시스템과 관료주의와 엘리트주의에 스스로 갇혀버린 판사들입니다. 그럼 하나씩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한국의 대법원장은 법원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권, 각급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법원 직원 임명권과 사법행정권 등 매우 강력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지금의 법원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위기질서가 존재하는 서열화된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직 내에서 과연 판사들이 눈치 보지 않고 스스로의 양심에 맞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런 제왕적인 대법원장 시스템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만들어진 시스템인데요. 당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자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유신 헌법을 통해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바꾸는 동시에 지금처럼 대법원장이 법원 전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장만 자신의 사람이 되면 법원 전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 후 법원 위에 군림하던 독재자가 사라진 후에도 이 시스템은 유지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서열화된 법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제왕적 대법원장 시스템에 더해 사법부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 두 번째 원인은 관료주의와 엘리트주의에 갇혀버린 판사들인데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주의에 오랜 기간 노출된 판사들은 자기들 개개인을 헌법에서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기관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부장판사, 대법관 같은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해야 하는 공무원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독립적이어야 할 판사들을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공무원처럼 만들어버렸고, 그 결과 재판의 독립이나 그를 통한 공정한 재판이 위협받게 되었죠. 이에 더해 과거 하나의 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집합교육을 받는 사법인력 양성제도 역시 사법연수원 수료 기수를 통한 선후배라는 폐쇄적이고 엘리트적인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롭게 판결해야 할 사법부가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하나의 권력으로 변질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배심제의 도입 및 확대입니다.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서 평결을 내리고 그 평결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제도인 배심제. 과연 이 배심제가 어떻게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미국 건국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자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판사들이 뇌물이나 인간관계 등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할 만큼 소수의 엘리트 법관에 의해 내려지는 사법 결정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가 제시했던 것이 배심제였죠. 즉, 배심제는 그 자체로 오직 법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재판이라는 권한을 일반 시민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소수의 법관 집단을 견제하고 재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차단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배심제가 가장 잘 발달해 있는 미국에서는 헌법에 배심 재판 받을 권리를 명시했고 시민의 의지로 권력에 저항하는 역할까지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1990년대 미국 오클랜드에서 약물 중독자들에게 주사 바늘을 배포한 사람들이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약물 중독자들이 낡은 주사 바늘 대신 깨끗한 바늘을 사용하도록 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돕는 활동가들이었지만, 당시 오클랜드에서 주사 바늘을 배포하는 것은 의료 종사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일이었기에 원칙대로라면 벌금형에 처해져야 했죠. 하지만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보다 국민 정서에 가까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배심제는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재판에 반영하여 시민의 의지를 나타내고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 거죠. 따라서 배심제가 도입된다면 소수의 법관들이 아닌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한 판결이 나올 수 있고, 지금과 같은 재판에 대한 불신도 점차 나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도 배심제가 적용됐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사건들이 적지 않은데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발생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BMW 화재 사건 같은 경우 국민들이 배심 재판에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보탤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정서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일반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재판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법원, 즉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차 전관예우와 같은 관행이나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법원 문화도 점점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배심제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들이 판결을 내리다 보면 혹시 감정에 휘둘려 비이성적으로 유죄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거죠. 쉽게 말해 자극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면 사건 전체에 대한 신중한 판단 없이 감정적으로 범인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건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10년이 넘게 시행되어 온 국민참여재판의 통계를 보면 위와 같은 우려는 접어두어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국민들의 판단이 법관들의 판단에 비해 부족하다면 이들의 판단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야지만 2008년에서 2017년 사이에 있었던 2267건의 국민참여재판 중 93.2%에서 일반 국민의 판결과 법관들의 판결이 일치했거든요. 즉 대부분의 경우 배심원들의 판단은 판사의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배심원들과 재판부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대부분 배심원들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하니 배심원들이 감정에 휘둘려서 무고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배심제에 대한 우려는 그 근본부터 조금 이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국민 개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같은 한 표를 주고 국민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선택하게 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생각해 보았을 때 오히려 재판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죠. 이처럼 배심제는 단순히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배심제는 재판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실현 방식이자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이기도 하죠. 때로는 성숙한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한 시민교육의 현장이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이유와 함께 사법부가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고 사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던 지금의 한국을 생각해보면 배심제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요?